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중국과 북한은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 사이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김정일 집권기에는 종종 냉랭한 순간들을 겪을 정도로 갈등이 뚜렷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3월 김정일은 군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을 기습 방문합니다. 중국 내 일부 혁명 원로들이 6.25 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중국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1994년부터 98년까지 힘겨운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가뜩이나 불만에 차 있었는데 보상금 소리까지 나오니 결국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중국 대사에게 직접 대만의 미사일을 판매해서 돈을 벌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호통을 쳤고 그 소식을 전달받은 중국 지도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그해 5월 중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장점인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상하이에 들러 직접 중국 경제의 발전 상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즉 김정일의 방문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중국 지도부에 사과를 하러 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공부하라는 잔소리까지 듣고 상하이까지 가서 견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결코 개혁개방 관련한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인 2010년 5월 김정일은 다시 중국을 방문해 당시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웬일인지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9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시간을 내어 김정일과 회담 및 시차를 함께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처럼 극진한 환대를 받은 이유는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군과의 지정학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이번에도 역시 경제협력과 무상원조의 확대를 요청합니다만 오히려 후진타오 주석의 차가운 일침만을 듣게 됩니다. 13억 명의 중국 인민들도 굶지 않는데 왜 겨우 2천만 명의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 환대는 해줄지언정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은 차갑게 거절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김정일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다음에 기차 이동을 하던 중 사망합니다. 김정일에게 있어 중국은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맹이었지만 언제나 호락호락 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손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은 특히 중국의 실용주의 외교에 늘 배신감을 느껴왔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김일성에게 북한도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북한에서 괜히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혁 개방에 대한 충고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김정일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 체제와 발전 모델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를 급격히 성장시켰지만 북한은 김씨 일가의 권력 독점과 체제 유지를 위해 고립 정책만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머무르 있는 동안 중국은 현실에 맞는 변화를 선택했으며 이는 두 나라 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죠. 북한은 심지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자국민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알려지는 진실 중 가장 두려운 것은 잘 사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잘 사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잘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벌의 노예다, 자본주의는 악마라면서 세뇌시킬 수 있지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즉 김씨가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사회주의가 아니라 20세기 초 멸망한 조선의 왕 노릇인 것입니다. 바로 약 240년간 태국을 지배하고 있는 짜끄리 왕조처럼 되는 것이죠. 물론 중국도 2018년에 국가주석 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연임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처럼 대대손손 권력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북한처럼 완전한 통제 사회가 아닌 이상 중국 인민들이 왕권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노선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원했던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이러한 정책 의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와 맞서고 있기는 하지만 둘 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일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민해방군과 미군 사이에 왕충지대로 남아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중국 역시 반기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늘어날수록 주변국들을 자극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에서 핵개발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말을 잘 안 듣는 북한과의 외교적 분쟁을 벌이자니 오히려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통제 능력을 잃었다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는 잊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친교를 쌓는 것을 기념하여 두 정상의 족적을 본떠 만든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우호 상징물을 파괴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얼마나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물론 아무리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도 무역의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를 단기간에 러시아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전면적인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역시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중국 안보의 큰 악재이기에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숨구멍을 뚫어줄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러시아, 북한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늘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켜보기 불편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서구 진영의 경제 제재를 받아 점점 더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나간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필요하면서도 러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이미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할 수 없으며 혁명적인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련은 스탈린 사후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주장하며 군사적 대립 대신 외교와 경제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수정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고 자본주의와 타협하려는 행위로 간주했지만 사실 소련의 수정주의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56년 권력을 장악한 니키타 후르쇼프는 당 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 숭배와 공포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원조국 형님 나라인 러시아에서 스탈린을 비판한다는 건 자신도 중국에서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마오 입장에서 소련 공산주의는 참새처럼 무조건 나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이유로 중국 공산당을 동원해 소련 공산당의 수정주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갈등이 점점 쌓여 결국 봉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1960년 소련은 중국에 파견하여 경제 개발을 돕던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모두 철수시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초기 산업화는 결국 실패했으며 마오는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약지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연이어 일으키며 중국을 침몰시킵니다. 소련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자립과 군사적 독립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노역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발생한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마오쩌둥 사망 후 덩샤오핑의 1978년 개혁 개방선언, 1992년 남승 강화를 기점으로 다시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은 대미국, 서방 세계 견제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뭉치지만 서로 간의 견제와 충돌 역시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북한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